다음으로 인맥 이후에 이제 인맥과 닮은 경맥이라고 할 수 있는 충맥이죠. 충맥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충맥의 공간적 특징은 우리가 족소음 신경의 유주 분포와 매우 닮은 이 복부 지역 표면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만 시작점은 마찬가지로 골반이라고 하는 포중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내단과 수련을 통해서 충맥이 인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단가적 경험에 기반이 됐던 충맥이 의학적으로 활용되는데 어떠한 대상으로 의학적으로 활용됐을까요?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왼쪽 그림은 시대적으로 보면 대략 18세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한의학으로 보면 후대 한의학이라고 얘기하겠죠. 뭐 그렇다고 근대 한의학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나온 고진 맥서이라고 하는 책에 충맥도라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충맥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의 바다니 오장육부는 모두 품받았다. 저기 충맥으로부터 자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설명해 놓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무엇을 닮았나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여러분이 말하면 딱 알겠죠? 우리 몸의 동맥 체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충맥을 토대로 동맥 체계를 언급하다니. 그런 측면에서 왜 복부 쪽에 충맥을 갖다 놨냐면 결국은 동맥이라고 하는 이 복부 대동맥의 노선이 척추 앞쪽에 있고 척추 앞쪽에 있는 복부 대동맥의 박동이 병리적 상황에서 만약에 관찰을 하게 된다면 바로 복벽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인맥과 붙어 있는 배꼽의 주변을 충맥의 영역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의학적인 충맥의 활용인 거고요. 물론 충맥은 내담가들이 경험할 때 왼쪽과 같이 동맥 개념을 이해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내담가 사상들은 그냥 인체 기혈의 수승 화강의 개념을 어, 순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형성해 놓은 하나의 독특한 기경들을 형성했고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나름 의학적 모델로 바꿔놓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어떤 의학적 모델로 바꿨냐? 복부 대동맥을 통한 대동맥의 박동과 인체의 박동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충맥의 분포는 문헌에 따라서 다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포중, 인맥과 함께 포중, 족소음과 함께 올라간다 또는 조경명과 함께 올라간다. 이게 왜 등장하는지 이해하겠죠. 왜 조경명이 나오고 왜 족소음이 나올까요? 바로 인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양명은 조경명 인체 앞면을 대표하는 거고 족소음은 결국은 충맥이 결국은 족소음으로 와전되면서 후대 의가들이 볼 때는 결국 소음이 곧 충맥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포중에서 뱃속의 뒷벽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뱃속의 뒷벽이기 때문에 복부 대동맥 영양권 안에 있는 거고 그러한 측면 때문에 족소음의 경근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충맥이 갖게 됩니다. 또 한편 충맥의 영역을 인체 박동처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 박동이 잘 느껴지는 바깥 엉덩 동맥의 사골 지역, 안쪽 복사에서 뒷정강 동맥이 뛰는 지역, 발등에서 뜨는 발등 동맥의 지역, 이런 모든 지역들은 인체 동맥의 박동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맥이라고 하는 것을 형태학적으로 이렇게 손발, 다리, 배로 할 때 이 의미들은 사실은 인맥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그 특징은 인체 동맥박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충자가 들어가 있는 경혈들은 모두 박동과 같은 아터리의 박동처와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사골 지역의 충문과 기충은 충자가 들어가는 특징에서의 대표적 경혈명이기도 하고 발등 쪽에서는 태충, 충양 이러한 경혈 역시
동맥이 뛰는 박동철을 염두에 두고 경혈명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결국 내담가들이 어떤 경험을 심층부, 표푸, 표부 등등에서 했냐에 따라서 그 방식을 의가들은 차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12경맥의 유주 분포로서 해석되지 못하는 공간이나 내장기관이나 기능들을 기형팔맥으로 분류하고 병증으로 이해하려고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이해해야 할 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원정 교수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인데 왜 남자는 턱수염이 나고 여자는 턱수염이 나지 않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성은 월경과 관련된 혈어 상태에서 축맥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축맥이 턱 부위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결국 기혈이 충만하지 않아서 수염이 나지 않고 남자들은 그런 출혈과 같은 몸의 현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혈이 축맥을 따라서 턱과 코 아래까지 머무르기 때문에 결국은 수염이 난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된 것을 축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학생 때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야, 옛날 사람들의 그런 메타포적인 표현이 너무 멋지다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이 몸에서 털이 나고 안 나는 문제를 이런 축맥의 성황으로만 분석해서 표현하는 게 오늘날 21세기에 맞는 표현인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성 중에 몸에 털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병증을 가진 분들이나 간혹 가다가 남성성이 강한 여성들이 몸에 많은 털들을 형성하게 될 때 그럼 그들의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비교해서 축맥에 대한 내용 또는 축맥에 대한 내용을 성호르몬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차이인 거고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변화되는 극단적인 시기는 사춘기라고 하는 14세 전후, 16세 전후에 일어나는 성의 2차 성징의 변화 속에서 결국 그 변화를 축맥을 통해서 표현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혈기가 왕성하다라고 하는 성호르몬을 기반으로 하는 인체의 신진대사적인 작용들이 결국 축맥에 관련된 병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맥의 기본적인 특징은 성욕과 관련된 요소, 그 다음에 성장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인맥과 축맥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인맥은 임신 출산의 문제라면 축맥은 출산 이후의 양육의 문제,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사춘기까지 가는 성장의 발달의 과정들이 결국 축맥에서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의학적 이론 체계 안에서 축맥은 기와 혈이 왕성한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축맥과 관련된 내용 안에는 사해와 같은 바다의 표현, 요충지와 같은 표현, 인체 전신을 유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의 영양 공급의 요충지로서의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왔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성장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야기하는 대상은 무엇으로요? 목대 대동맥과 축맥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추 백병시생편에 종괴가 하복부 축맥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종괴를 눌러서 누르면 갑자기 넙다리 쪽에서 하행하는 뜨거운 느낌이 없다가 생기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현대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혈관 압박 실험입니다. 여러분 손목을 한번 고무줄을 이용해서 꽁꽁 묶었다가 1분 정도 참은 뒤에 그 고무줄을 갑자기 풀어보세요. 그럴 경우에 손바닥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혈액순환이 될 때 느끼는 뜨거운 흐름이 바로 축맥에서 경험하고 있는 기혈의 운행입니다. 기혈의 운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동맥을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차단한 상태에서 그 차단된 동맥을 갑자기 열어놓으면 그때 느껴지는 인체에서의 따뜻한 느낌, 혈액이 흐르는 느낌이 바로 한의학이나 옛사람들이 느꼈던 기혈의 운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옛 문헌에 경험되어 있고 그 내용을 관찰하고 써놨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징 때문에 18세기에 고진 맥설에서 이렇듯 충맥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고대에는 많은 직접적인 임상 관찰의 경험,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들의 문자들과 내용을 이해하려면 옛사람들이 어떤 임상 관찰과 경험을 했는지를 파악해야만이 오늘날 한의학의 수단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생략된 한의학적 내용들은 다 관념적이고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그 경험이 주관적일 때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경험할수록 그 경험은 보편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 경험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그거는 개인의 주관적 특징에 불과하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의학 공부를 어떻게 다수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할 건가에 앞으로의 객관화, 과학화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옛날 한의학은 인체의 기혈을 하나의 영역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맥과 관련된 영역에서 기가라는 내용과 사야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물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유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체의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맥을 통한 혈액 공급의 체계를 충맥으로 표상했다면 그것이 인체에서 가지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A라는 지역에서 형성된 물질, 에너지, 영양분 또는 노폐물들을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는 과정들이 결국은 혈관계이고 인체 내에서 한약적 기혈순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으로 보면 어떠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분산시키고 유통시킬까에 대한 측면으로 기가라고 하는 측면, 사회라는 측면은 물류의 저장 시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머리에 분포되어 있는 측면의 기나 어떠한 물질의 특징들, 기능의 특징들, 가슴에 있는 기의 특징들, 복부에 있는 기의 특징을 윗배와 아랫배라고 하는 공간으로 나누는 특징들, 이렇게 해서 연관을 지어볼 수 있고, 또 한의학에서는 다리라고 하는 지역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가나 사회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가나 사에 대한 내용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가와 사회를 이해할 때 결국 우리네 기혈의 순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혈의 특징들을 그 기혈의 작용적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고 공간적으로 분포시키려고 노력했는가, 이러한 노력들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분류 체계들은 각각의 병증 모델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가슴의 병증, 복부의 병증, 머리의 병증, 다리의 병증, 그리고 그러한 병증들을 야기하는 병리적 모델들을 예를 들어서 호흡 또는 소화기관 또는 중추신경 또는 우리의 운동성,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논리들이 결국은 확장되면서 한의학적으로 원위치혈에 대한 개념들이 한의학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가와 사의 내용들이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 교과서의 내용을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기가와 사해를 왜 축맥에서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기가와 사해를 이해하는 방식의 전제가 축맥과 관련된 구조에서 인체의 병증 모델을 인식하고 그 병증 모델로서 진단 치료를 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복습을 통해서 슬라이드 내용 또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해 주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러한 축맥에 대한 부분을 의학적으로 성장, 발육의 측면으로 파악했을 때 병증은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인맥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 출산의 영역도 포함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내장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축맥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장기관, 특히나 가슴, 배, 골반 내에 있는 장기들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신성 질환을 우리는 역기이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내장기관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결국 인체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양 결핍의 상태, 아니면 성장이 되지 않는 문제, 아니면 몸이 전반적으로 헌행해지는 문제, 아니면 기혈의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과잉돼서 온몸이 과항진되는 조기 성숙증의 문제. 요즘에 보면 여성 사춘기가 빠르게 오는 조기 성숙기의 질환도 있죠. 그러한 문제 역시 축맥의 병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축맥의 병은 우리 몸의 근육과 혈관, 골격과 같은 영양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들의 비정상적인 모델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증 증상들, 근육이 마르는 병증의 증상들, 이러한 병증도 결국은 축맥의 병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위증의 병증들이 축맥의 병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운동 능력을 상실하는 병증을 위증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위증의 영역을 근육에 따라서 경근의 병증 또는 해당 경맥에 소속된 경근에서 위증의 병증으로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축맥이 기혈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과영양 상태로 인해서 조기 성숙해지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상적이지 않은 성장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옛사람들은 축맥의 병증으로 분류하고자 했었던 거죠. 만약에 이러한 병증이 12경맥의 병증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면 굳이 축맥이라고 하는 기경팔맥을 도입해서 이러한 조기 성숙 아니면 위증 아니면 이러한 병증들을 따로 만들진 않았었겠죠. 그렇지만 12경맥 자체가 공간적 특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공간이 아니라 인체 전반에서 나타나는 병증 모델일 때는 그것을 어떠한 경맥에 귀속시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결국 기경팔맥이 활용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맥으로 설명을 이어갈 건데요. 앞에 있는 동맥, 인맥, 축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동맥, 인맥, 축맥은 특히나 동맥과 인맥은 12경맥과 함께 자신만의 경혈을 갖고 있는 경맥으로서 대표되면서 이후에 우리가 14경맥의 주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12경맥의 임동맥을 포함해서 14경맥으로 361종의
경혈을 배우게 되는 게 이 경혈학 교육 과정으로 연결되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맥과 동맥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특히나 인맥과 동맥과 나란하게 존재하는 충맥도 비록 고유한 경혈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죠. 다만 이 인맥과 동맥의 충맥을 기경팔맥이라는 특징에서 내단가의 입장으로만 정의하고 설명하려 들다 보면 인맥에 포함되어 있는 경혈, 동맥에 포함되어 있는 경혈, 충맥이 갖고 있는 병증 모델들을 내단가 입장에서 해석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워지는 지역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한 거지만 내단가들의 경험들을 의가들이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쓰여져 있는 내단 사상은 유가 입장에서 유의적인 의학적 경험들을 당시의 도가들의 입장으로 수용해서 편찬했다고 보는 거죠. 이렇듯 한의학은 수용성을 가진 학문이고 그 수용성을 통해서 임상 영역과 이론을 확장시킬 수 있는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1세기 한의학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가져왔던 내용을 토대로 21세기 학문들과 수용하고 확장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언어적인 소통력을 여러분이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이 옛 문헌에 쓰여져 있는 것을 단순 암기하고 앵무새처럼 설명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환자들은 여러분이 하는 얘기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교시부터 지금 충맥가에 설명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었다라는 점을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잘 학습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부터의 대맥은 기존이 되는 기경팔맥 중에 중요 3개의 경맥을 토대로 이제 그 하위 분류 체계에서 차순위로 강조되는 기경팔맥을 얘기합니다. 대맥은 골반을 중심으로 하는 허리 지역과 골반 지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맥 이론입니다. 한편 이 지역은 한의학에서 물질관으로 보면 원기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단가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단전의 지역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한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허리와 아랫배, 골반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하나의 통합해 놓은 것이 대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맥은 그러한 특징 때문에 기존의 경맥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슬라이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이 내용은 텍스트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길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맥은 허리를 중심으로 하는, 골반을 중심으로 하는 벨트를 묶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통과하는 여러 경맥들이 결국 대맥과 하나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족삼음경, 족삼양경이 허리 벨트를 상하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대맥은 여러 경맥을 결속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죠? 골반 내 내장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맥의 병증 모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뇨 생식기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성을 나누는 비뇨 생식기 질환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비뇨 생식기 질환과 관련한 요소 중에 일부는 충맥의 병증과 연관이 돼서 충맥의 병증에서 나타나는 근이완증과 같은 몸의 위축 증상들을 대맥의 병증에 포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건 한의학적 사유 관점들이 메타포로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할 때 한의학의 생명과는 신기라고 하는 신정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죠. 당연히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게 원기라고 하는 생명의 원천적인 물질관이 결국은 골반과 허리라고 하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허리와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경혈들은 다 원기와 관련된 요소의 경혈의 의미를 띠고 있고,
그러한 목적성으로 치료에 활용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공간 안에 대맥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기를 기반으로 인체에서 나타나는 병증 모델, 결국은 성장 이후에 발육 이후에 위축이 되는 노화 과정이 대맥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헌은 황제내경, 소문, 상고 천진론 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황제내경 소문, 상고 천진론 편을 읽어보면 남자와 여자가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신정이 성장하고 쇠락하면서 결국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장 이후에 노화의 과정이 결국은 바로 이 허리와 골반을 중심으로 하는 단전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맥의 병증에 축맥의 병증인 위증의 병증이 같이 출발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현대의학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기능적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프라틱, 예. 이러한 의학 체계의 교과서를 보면 밸런스드 펠빅이라고 해서 골반을 교정하는 것이 인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나요법에서 골반 교정은 하나의 인체의 전신 건강을 유지하고 특히나 노화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골반의 틀어짐은 인체 전체의 골격 구조의 틀어짐으로 연결되면서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결국은 위증을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약에 있어서의 대맥의 역할들은 골반이 가진 특징을 병증적으로 관찰하고 임상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교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음과 양으로 나눔으로써 음교맥, 양교맥으로 각각 나누는데 음교맥은 안쪽 복사, 정강이 안쪽, 넙다리 안쪽, 그 다음에 복부를 통해서 안목, 눈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쪽 복사 지역과 안쪽 눈구석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결국은 안쪽 눈구석과 안쪽 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노선을 병증 모델로 해석하려고 한 것이죠. 양교맥은 가쪽 눈구석과 목 뒷덜미와 눈구석과 뇌라고 하는 머리를 강조한 경맥입니다. 결론은 교맥은 발목을 중심으로 뒷덜미, 눈, 머리를 강조하는 경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을 오늘날 병증 모델로 연결해 보면 파킨슨 질환과 가장 유사한 병증이 교맥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교맥을 설명할 때 불면증과 관련된 요소를 교맥의 내용에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내용은 제가 위기와 관련된 기의 물질관 중에 위기와 관련된 위기의 순환에서 불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고 불면에 관련된 설명에서 교맥의 역할을 언급한 적이 잠깐 있습니다. 그 수업 자료를 참고해서 지금 얘기 드린 불면증이 왜 교맥과 관련되었었는지도 다시 되돌려서 학습해 보길 바랍니다. 실제로 교맥의 병증 모델은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는 이 변화 과정을 교맥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식은 낮의 활동과 밤의 수면 상태와 관련돼서 결국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추 한열병 편에서도 보면 결국은 뒷덜미, 뇌, 눈 이러한 해석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맥을 통한 뇌의 어떠한 교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황제내경, 난경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안쪽 복사와 가쪽 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음교맥과 양교맥이 형태를 잡아가게 되고, 이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인체의 하지 운동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꺼풀을 개압을 주관한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면을 조절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맥의 기본 기능은 병증 모델에 있어서 수면 장애 증상과 수면 장애와 관련된 유사한 병증 양상들과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을 파악했었던 중국의 유리원이라고 하는 의학자는 자신이 쓴 고대 경락학과 현대 경락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맥을 이용해서 영추 한열병의 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이용해서 뇌내 동맥의 형태가 결국은 옛사람들이 파악한 교맥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옛사람들이 뇌 동맥을 이렇게 상세하게 관찰했을 리는 없는 것이죠. 다만 뇌동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지점은 알았던 것이죠.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안쪽 눈구석 지역과 목덜미 지역이 됩니다. 안쪽 눈구석 지역은 옵살믹 아터리라고 하는 이마로 흘러나오는 뇌동맥에 분지가 있는 공간이고, 목덜미 지역은 버테브럴 아터리라고 하는 척추 동맥이 뇌로 들어가는 동맥의 유입 지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공간이 뇌동맥의 앞과 뒤 지역에서 직간접적인 자침에 의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위기의 운행 노선에서 보면 눈과 발목이라고 하는 특징 안에서 결국은 낮과 밤이라고 하는 특징의 위기의 운행 노선에 대한 분석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방금 설명드렸던 패턴대로 설명해 보면 눈, 발목, 그 다음에 낮의 양경, 밤의 음경, 밤의 음경은 오장을 중심으로 하는 5단계 변화 양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면의 상태가 의식의 상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결국은 교맥에서 5단계로 나타날 때 그 5단계의 패턴이 수면의 꿈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어서 렘 수면이라고 하는 조절 작용과 관련성을 맺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수면 상태에서 잠자는 동안에 평균 5차례에 걸쳐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들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눈의 무작위적인 안구 운동이 수면 상태에서 5차례 주기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 따라서 심박동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고 호흡이 크게 증가하기도 합니다. 마치 잠을 자는 동안에 사람이 깨어있는 것 같은 의식의 상태로 떠오른다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렘 수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불면증 수면 조절이 위기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한의학 문헌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명나라 때 장경화 선생은 유경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꿈을 꾼다, 이러한 측면들은 결국은 수면과 관련된 요소고, 그러한 수면에 관련된 요소들을 옛사람들이 관찰했었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동의보감의 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병증 모델에 가보면 불면과 관련된 요소에서 사람들이 편안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5번 정도 돌아 눕는다는 패턴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관찰 현상들은 결국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잠을 자는 동안에 나타나는 인간의 신체적 변화 양상들을 하나의 행동으로 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인 것이죠. 그래서 교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꿈, 수면 조절, 의식의 조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좋은 잠을 자고 있나요? 사실 이거는 GDP를 기준으로 선진국가 전 세계 국가들의 잠의 수면의 상태를 간주한 것인데요. 아래쪽 축은 얼마나 많은 GDP 사람당 인간 한 명당 GDP인가를 본 거고 위쪽은 수면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나라 중에 수면을 많이 취하는 나라가 요 지역에 있죠. 아일랜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돈은 벌지만 잠을 제일 안 자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의학은 충분한 잠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어느 사이에 우리는 현대화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잠을 자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날 수면 장애와 관련된 병증들을 우리가 접한다면 오히려 한의학이 2000년 동안 관찰해왔던 현상들을 활용해 본다면 보다 효과적인 생활 습관,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면 부족은 장기적으로 뇌질환을 양상할 수가 있습니다. 교맥의 병호를 제가 파킨슨 병과 연결해 본다고 얘기했는데 교맥의 병호가 눈의 개압 조절의 장애, 수면의 장애, 팔다리의 경련,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는 문제, 이러한 병증들을 교맥의 병호라고 얘기할 때 파킨슨 병과 닮아 있지 않나요? 특히나 파킨슨 병은 도파민의 부족에 따라서 손발의 떨림, 심지어는 우울감, 불면증 또는 장기간의 수면 상태로 놓여지는 의식의 약해짐 등이 그리고 종종걸음처럼 느린 행동들처럼 민첩함이 사라지는 병이 드러나지 않나요?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의학에 있어서 파킨슨 질환에 대한 접근법은 어떻게 연구되고 임상적으로 활용되는지도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은 한의학적인 파킨슨 질환의 관리 모델들을 현재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교맥이 핵심적 대상은 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한의학적으로 파킨슨 질환에 대한 난치 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도 왠지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한테 옛사람들이 교맥을 이용해서 내담가가 형성했던 교맥을 한의학적인 임상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려고 했는지를 바로 제가 21세기 버전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유맥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실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유맥은 마찬가지로 몸의 안쪽 내장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음유맥의 지역과 몸의 바깥 내장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양유맥의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러다 보면 음유맥은 오장의 병증, 양유맥은 육부의 병증처럼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유맥의 병증은 외감에 관련된 병증, 음유맥의 병증은 내상과 관련된 병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밖과 표피 지역의 병증 모델과 몸의 내장 지역의 병증 모델로 나눠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으로 음유맥과 양유맥의 분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후대 의학자들은 결국은 분포를 양경을 위주로 묶는 양유맥과 음경을 위주로 묶는 음유맥으로 만들음으로써 인체의 음경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들과 양경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들로 각각 나누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경맥에 양경의 독특한 병증들이 있다면 양유맥의 병증은 특정한 양경의 병증들을 묶어서 하나에 통합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음경의 특정한 공간적 병증 모델들을 음부라고 하는 전체적인 병증, 전신병증으로 포괄해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신성 질환인데 그것을 특정 공간에 분류할 수가 없다면 결국 그것을 겉과 속이라고 하는 특징으로만 분류하고자 했다라면 바로 양유맹의 병증, 음유맹의 병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시각적 도식을 양유맥의 공간과 음유맥의 공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이렇듯 난경을 통해서 해석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맥의 병증은 양유맥의 병증은 오한 발열과 같은 결국은 한열을 중심으로 하는 발열 증상의 체온 조절 불가능한 상태 외감형 병증, 음유맥의 병증은 내장기관의 문제가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마치 축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장기관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특정하게 보면 심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걸로 포괄하는 병증. 이렇게 음유맥과 양유맥을 구분하려고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황제내경 이후에 점차 시간을 따라서 계승 발전하고 완성되어지면서 원나라에 이르러서 두한경이라고 하는 친구 의학자는 팔맥교회열과 기경팔맥을 연결하는 기경팔맥을 중심으로 하는 병증을 대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8가지의 경혈을 대표로 설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한의학을 관심 있어 하는 임상의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팔맥교회열을 활용한 기경팔맥적 접근 임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도식화가 되기 때문에 학습하기도 쉽고 요약이 돼서 결국 임상에 적용하기도 쉬워서 아마도 많은 임상 한의사들이 활용하게 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 한계도 분명히 있겠죠. 다만 이러한 특징들이 오늘날까지 발전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기경팔맥의 병증 모델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그 기경팔맥의 병증에 따라서 그 대표되는 경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과정에서 동맥과 관련된 대표적 경혈은 수태양 소장경에 있는 후계혈을 쓰고 있고요. 인맥과 관련된 병증은 수태음 폐경에 있는 열결을 쓰고 있습니다. 즉 비뇨 생식기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열결열이 쓰일 수 있고 중추신경계를 비롯한 머리 질환을 치료하는데 후계열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체 내장기관과 복부 질환이 생겨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축맥의 병증이 생기면 족태음 비경에 공소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족태음 비경이라고 하는 비가 결국은 나중에 한의학적으로 무엇을 주관한다고요? 손발의 운동성, 정상적인 조절 능력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기육과 관련된 특징으로 장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한 현상들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상관관계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한의학자들이 기경팔맥의 특정 질환들을 인체의 특정한 경혈을 이용해서 배열해놨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 도표고, 이 도표는 단순히 경혈학 총론에서 한번 학습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 임상에서 굉장히 다빈도로 쓰이는 중요 경혈의 8가지 목록 체계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제가 이 정도에서 강조만 할 뿐이고요. 여러분이 암기하고 학습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여러분이 평가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도식이 이렇게 돼 있고요. 참고로 이 과정에서 다음 버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듯 하나하나의 기경팔맥을 도식화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서로 연관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즉 공송과 내관을 서로 쌍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 열결과 조회를 하나의 짝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 외관과 임읍을 짝으로서 만들어서 활용한다. 후계와 신맥을 짝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 되냐?
내관이라고 하는 축맥의 병증과 내관이라고 하는 음음맥의 병증과 공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축맥의 병증은 항상 공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맥의 병과 음유맥의 병은 양상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맥의 병과 음교맥의 병은 양상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유맥의 병과 대맥의 병은 양상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뜬금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대맥은 왠지 축맥과 관련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왜 여기서는 양유맥과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것까지는 제가 풀지 못합니다. 예, 이러한 문제는 고대 한의학자들이 어쨌든 이러한 배열법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결국 외관과 이목이 이러한 목적성 병에 쓰일 수 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대맥의 병이냐라고 하는 측면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추론으로 부합하는 측면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섞여져 있구나라는 것도 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후계는 동맥의 병이고 신맥은 양교맥의 병입니다. 결국 동맥의 병과 양교맥의 병은 특징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현대적으로 이러한 병증들의 증상이 나타날 때 팔맥교열을 이와 같이 활용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